2024년 3월 17일 새벽 4시 37분 북한 상공 8,000m 고도에서 민항기 한 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발 평성행 205편이었죠. 87명의 승객을 태운 이 여객기는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 옆을 바짝 붙어 따라가는 전투기 한 대. 기체번호 109. 북한 공군의 최초 여성 요격기였습니다. 조종석 안 여자 조종사의 손이 방아쇠 위에 얹혀 있었어요. 북한 관제탑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아 허용 불가. 즉시 격추하라. 그런데 그녀의 헤드셋 너머로는 민항기 205편 객실의 소음이 들렸어요. 아이 울음소리, 승무원의 다급한 외침, 노인의 기침 소리.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뒤편에선 추가 출격한 북한 전투기 2대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남측 관제탑에서도 이상 신호를 포착했죠. 205편 고도 불안정, 구조 가능하다. 무전이 섞였어요. 북과 남의 주파수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왜 이 여자 조종사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국경선 위 8,000m 상공에서 멈추게 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이곳은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힌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평양 스케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리설아입니다. 북한 공군 109호기 최연소 여자 조종사였죠. 함경북도 청진시 외곽 송평구역 탄광촌에서 태어났어요.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진 군수공장 제2작업반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송평중학교 수학교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성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거든요. 6.25 전쟁 때 인민군 제5사단 소속이었죠. 그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어요. 소년단 분대장을 했고 사회주의 경쟁에서도 항상 1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전투기를 본 적이 있어요. 군 훈련 중 저공 비행하는 미극이었죠.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건 뭐지?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저도 저거 탈 수 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여자가 무슨 조종사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항공 관련 책을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비행원리, 엔진구조, 조종이론 모두 외웠어요. 중학교 5학년 때 청진 항공구락부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구락부는 조종사 예비 인력을 키우는 곳이었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었습니다. 체력 검사, 필기시험, 면접까지 통과했어요. 구락부에서 2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글라이더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하늘에 떴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작아 보였어요. 제가 커진 것 같았죠. 고등중학교 졸업 후 청진 항공군관학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전국에서 1,200명이 지원했어요. 최종 합격자는 28명이었습니다. 그중 여자는 저 혼자였죠. 입학식 날 교장 동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국의 하늘을 지킬 검이 될 것입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외쳤어요. 예. 각오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새벽 4시 기상, 5시 체력 훈련, 6시 조식,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론과 실기가 반복됐습니다. 남자 조종사들은 처음엔 저를 무시했어요. 여자는 곧 포기할 거라고 수군댔죠. 입학 첫 주에 한 선임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뭐 하냐? 김치나 담그고 애나 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분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했어요. 체력 훈련에서 누구보다 많은 횟수를 채웠습니다. 턱걸이 5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5kg 완전 군장, 구보 20분 안. 처음엔 못했어요. 턱걸이 10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훈련장에 남아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체력평가에서 전체 7등을 했어요. 남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무시하던 선임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잤습니다. 시뮬레이터 조작 점수는 항상 상위 3등 안에 들었어요. 실기 평가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교관 동무들이 놀라워했죠. 여자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고요. 2학년 때 처음으로 훈련기 L-39를 조종했어요. 쌍발 제트 훈련기였습니다. 실제 엔진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교관이 옆좌석에 탔습니다. 무전으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륙 준비. 스로틀 앞으로 천천히 밀어.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절차를 따랐습니다. 엔진 출력 확인, 계기판 점검, 활주로 진입, 스로틀을 밀었어요.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120노트에서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렸어요.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교관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고도 1000까지 올려. 저는 고도를 올렸어요.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청진 씨가 내려다 보였어요. 작은 개미들 같았습니다. 그날 30분 비행 후 착륙했습니다.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교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재능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3학년 때 처음으로 미그 21기를 조종했습니다. 단독 비행이었어요. 이륙하는 순간의 중력,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속도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길이다. 확신했어요. 하지만 훈련 중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3학년 가을, 야간 비행 훈련 중이었습니다. 고도 3000m에서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졌어요. 왼쪽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긴급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비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 기체를 유지했어요. 고도를 천천히 낮췄습니다. 착륙등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플랩을 내렸습니다. 속도를 줄였어요. 한쪽 엔진만으로 착륙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약간 기울었지만 버텼어요. 멈췄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교관들이 달려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 졸업 후 저는 공군 제47 전투비행사단에 배치됐습니다. 평안남도 안주 비행장이었어요. 그곳에서 109호기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기체는 원래 선배 조종사 김철수 동무의 것이었는데 그가 2019년 훈련 중 엔진 고장으로 순직한 후 3년간 비어있던 자리였어요. 109호는 특별한 기체였습니다. 요격 전문 기체였거든요. 남측 항공기 침입 시 가장 먼저 출격하는 선봉기였습니다. 기수에 빨간 별 2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격추 기록이었죠. 저는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당에서는 저를 선전용으로도 활용했어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나갔습니다. 노동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위대한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여성도 하늘을 지킨다. 그런 구호가 붙었죠.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검이 되겠습니다. 당과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실제 임무는 달랐어요. 저는 명령만 받으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는 질문은 반당적 태도로 간주됐습니다. 훈련 중에도 반복해서 강조됐어요. 적기는 격추 대상일 뿐이다. 망설임은 곧 반역이다. 명령은 절대적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어요. 의심하는 순간 저도 적이 되니까요. 2022년부터 공군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위부 조사가 잦아졌어요. 누군가 남측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3비행연대 조종사 1명이 조사를 받고 사라졌어요. 강민수 대위였습니다. 저와 같은 기수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납고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 후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사라졌어요. 아내와 5살 딸이었습니다. 수용소로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심하게 됐어요. 아무에게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도 거리를 뒀어요. 누가 보위부 정보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2023년 가을 저는 2번의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측 무인기 격추 임무였어요. 동해 상공에서 30분간 추적 끝에 격추했습니다. 작은 무인 정찰기였어요. 미사일 한 발로 박살났습니다. 파편이 바다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적일 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서해닐 근처 이상항적 추적이었어요. 중국 어선으로 확인됐고 경고만 하고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무전을 들었어요. 중국 어선 선원들이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배 엔진 고장, 표류 중, 구조 필요, 관제탑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관여 말고 복귀. 저는 그들을 그냥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 구조됐을까? 아니면 바다에서 죽었을까?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부는 제 기록을 높이 평가했죠. 2024년 2월 4단 전투준비 태세가 최고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24시간 대기조가 편성됐습니다. 저는 1조에 배정됐어요. 언제든 15분 안에 이륙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3월 17일 새벽이 왔습니다. 그날 새벽 3시 50분 비상 호출을 받았어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숙소 복도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빨간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비행복을 입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30초 만이었죠. 복도에서 다른 조종사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경납고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관제실에는 이미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전지휘관, 정치지도원, 보위부 대표 모두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제47사단 109호기 조종사 리서라. 출동 대기 중입니다. 작전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스크린을 켰어요. 항적 하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평양발 평성행 205편 민항기입니다. 이륙 시각 3시 12분. 예정 항로 평양에서 순안 평성. 현재 위치 평양 북쪽 42km. 고도 8,200m. 문제는 항로였습니다. 205편이 예정 경로에서 1.7도 벗어나 있었어요. 남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 핵심 과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영변 핵연구소 소속 박성철 동무. 그리고 전날 보위부에서 현재 205편 기장 제조사 예고 상태다. 의도적 탈출 가능성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항기를 격추하라는 건가요? 하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원이 덧붙였습니다. 당 중앙의 지시다. 과학자가 남측에 넘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09호기 즉각 출격하라.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민항기를 격추하라는 명령. 그 안에 87명이 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학자 한 명이 더 중요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집어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점검했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찼어요.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헬멧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정비사가 말했어요. 조종사 동무,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경납고로 나갔습니다. 109호기가 서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다가왔어요. 조종사 동무, 기체 이상 없습니다. 안전한 비행 되십시오. 저는 고마웠어요. 그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요. 기체에 올랐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조였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산소 공급 확인, 통신 시스템 확인, 계기판 점검, 엔진 시동, 연료 탱크 100%, 무장 상태 확인, 공대공 미사일 2발 장착, 기관포 탄약 240발 장전. 모든 시스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민항기를 쏘라는 명령, 87명을 죽이라는 명령,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195, 이륙 허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별빛 아래 활주로가 검게 뻗어 있었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어요. 기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80노트, 100노트, 120노트,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렸어요.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했어요. 고도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1000m, 2000m, 3000m, 별들이 가까워졌어요. 레이더를 켰습니다. 205편 항적이 잡혔어요. 거리 47km, 방위 35도, 고도 8200m 남하중.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95, 목표 추적 속도. 최대 고도 8000m. 접근 거리 30km 남았다. 저는 F터버너를 켰습니다. 엔진이 포효했어요. 기체가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지포스가 몸을 눌렀어요. 고도 5000, 6000, 7000, 8000,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레이더에서 205편까지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관제탑에서 또다시 무전이 왔어요. 195, 시야 확보 후 대기. 저는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205편과 같은 고도를 유지했어요. 거리가 계속 좁혀졌습니다. 드디어 육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쪽 저 멀리 작은 점이 보였어요. 기체 불빛이었습니다. 거리를 더 좁혔습니다. 5km, 3km, 1km. 이제 민항기 전체가 보였어요. 투폴레프 134기였습니다. 기체 측면에 조선 민항 마크가 선명했어요.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날개 끝이 거의 맞닿을 정도였어요. 500m, 300m, 200m. 이제 객실 안이 보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잠들어 있었고 어떤 이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어린아이가 얼굴을 붙이고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전투기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통로 쪽에는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노인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2023년 가을이 떠올랐습니다. 서해상공 중국어선 도움을 요청하던 선원들의 목소리. 제가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관여 말고 복귀하라던 명령을 따랐던 저. 그 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요. 그리고 강민수 대위. 보위부에 끌려간 동료. 그의 5살 딸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저 민항기 안 아이처럼요.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195, 목표 계속 남아 중. 현재 방위 180도. 속도 증가 추세, 조치 준비하라. 조치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격추였습니다. 저는 미사일 시스템을 활성화했어요. 라곤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조준선이 나타났어요. 민항기 중심에 십자선이 겹쳐졌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 위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87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항기 조종석에서 무전이 터졌습니다. 관제탑, 여기는 205편입니다. 현재 기체 이상 없습니다. 항로 일시 이탈은 기류 때문. 지금 복귀합니다. 기장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관제탑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205편이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관제탑, 응답 바랍니다. 승객 안전, 확인 필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대신 관제탑에서 제게 무전이 왔어요. 195, 명령 대기하라. 추가 GCC까지 목표 추적 유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방아쇠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항기는 계속 남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고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7,900, 7,800, 7,700. 기장이 고의로 하강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205편, 즉각 고도 회복하라. 명령 불이행 시 강제 조치하겠다. 민항기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관제탑. 비상 추가 출격을 지시한다. 47사단 211호, 307호는 즉시 이륙하라. 2대의 전투기가 더 출격하는 거였습니다. 레이더에 새로운 항적이 나타났어요. 기지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들은 저를 감시하러 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거였죠. 민항기 객실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전투기 한 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기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전이 다시 터졌습니다. 동무, 제발 승객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여기에는 죄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제발이요. 승무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관제탑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대신 뒤편에서 접근하는 전투기에서 무전이 왔어요. 109, 여기는 211호다. 상부 명령 전달한다. 명령 불이행으로 즉각 복귀하라. 복귀 명령 불응 시 격추 대상으로 간주한다. 협박이었습니다. 아군이 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307호에서도 무전이 왔습니다. 우리도 명령을 받았다. 즉각 복귀하라. 저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거나 돌아가거나. 하지만 저는 둘 다 할 수 없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87명이 죽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반역자가 되고요. 그때 새로운 주파수가 헤드셋에 잡혔습니다. 낯선 주파수였어요. 남측 관제탑이었습니다. 미확인 민항기 205편, 고도 불안정 확인, 레이더 추적 후 구조 여부 판단하겠다. 남쪽에서도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민항기는 이미 국경선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방아쇠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미사일 라곤을 해제했어요. 조준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민항기 앞쪽으로 기술을 돌렸어요. 민항기 기장 시야에 들어가는 위치였습니다. 관제탑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즉각 대기 위치로 복귀하라.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 볼륨을 낮췄어요.
뒤편 전투기 2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울렸어요. 라곤 신호였습니다. 적성 신호였어요. 아군이 저를 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211호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최후 경고다. 10초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치한다. 저는 카운트다운을 세웠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7, 6, 5. 저는 민항기 기수 앞에서 속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수를 남쪽으로 틀었어요. 4, 3, 2. 민항기 기장이 저를 봤을 겁니다. 전투기 한 대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리요. 1, 0. 경고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211호가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한 겁니다. 민항기가 저를 따라 방향을 틀기 시작했거든요. 천천히 남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최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9호 명령 불이행 확인. 211호와 307호는 즉각 격추 준비하라. 대상은 109호와 205편 모두이다. 저는 제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 저는 이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속도를 올렸어요. 민항기를 앞에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국경선을 향해서요. 211호와 307호가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거리 15km, 고도 같음, 속도 증가 중. 그들도 F터버너를 켰어요. 저를 따라잡으려는 겁니다. 저는 민항기에게 무전을 보냈어요. 205편, 저를 따라오십시오. 남쪽으로 비행하십시오. 기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205편. 남쪽으로 비행합니다. 뒤편에서 211호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사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레이더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211호가 라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항기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제 기체를 방패로 쓴 거예요. 211호가 쏘려면 저를 먼저 맞춰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남측 주파수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확인 기체들, 대한민국 영공 접근 중. F-15K 긴급 발진, 요격 준비. 남측도 전투기를 띄운 겁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북한 전투기 3, 남한 전투기 2, 북한 민항기 1, 국경선 근처 하늘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경선까지 거리 38km, 고도 7200, 속도 680노트. 저는 민항기를 앞에서 호위하며 남아있습니다. 뒤편 211호와 307호가 12km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죠. 아마 같은 부대 동료를 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211호에서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307호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혁이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최진혁? 저와 같은 기수였어요. 군관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훈련 때 저를 많이 도와줬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307호가 미사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그가 쏠 겁니다. 저를요.
저는 플레어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민항기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급기동하면 민항기를 보호할 수 없었어요. 국경선까지 거리 32km. 남측 F-15K가 북상 중이었습니다. 레이더에서 그들의 항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리 45km, 고도 5,000, 상승 중. 그들은 우리를 요격하러 오는 겁니다. 남측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미확인 기체들, 즉시 심원 밝히십시오. 응답 없을 시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여기는 109호입니다. 조선민항 205편 호송 중. 긴급 상황, 착륙허가 요청합니다. 남측 관제탑이 잠시 침묵했어요. 놀란 겁니다. 북한 전투기가 민항기를 호송한다고요? 109호 상황 설명 바랍니다. 저는 빠르게 설명했어요. 205편은 북에서 탈출 중. 87명 승객 탑승. 뒤편 2대는 격추 명령받은 북한 전투기. 즉시 보호 필요합니다. 남측 관제탑이 답했습니다. 상황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북한 민항기 205편, 김포공항으로 유도합니다. 그때 307호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하강했어요. 플레어를 터뜨렸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퍼졌어요. 미사일이 플레어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속지는 않았어요. 미사일이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다시 저를 향했어요. 저는 급선회했습니다. 굳이 기동이었어요. 온몸이 조종석에 눌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사일이 제 꼬리를 쫓았어요. 거리 2km, 1.5km, 1km. 플레어를 더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미사일 근접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제 기체 뒤쪽 100m에서 폭발했어요. 충격파가 기체를 때렸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어요. 유압 시스템 이상, 왼쪽 엔진 출력 저하, 꼬리날개 손상,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조종이 힘들어졌어요. 조종관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행은 가능했어요. 저는 다시 민항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호해야 했어요. 211호가 이번엔 직접 민항기를 조준했습니다. 109호 비켜! 저는 민항기 앞으로 기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211호가 라곤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저를 맞추든 민항기를 맞추든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남측 F-15K 2대가 올라왔습니다. 국경선 남쪽 15km 지점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고도를 올렸습니다. 5,500, 6,000, 6,500, 7,000. 곧 우리와 같은 고도가 될 겁니다. 남측 조종사가 무전을 보냈어요. 북측은 즉시 공격 중단하십시오. 지금부터 205편은 우리가 보호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 문제라고 211호가 답했습니다. 남측 조종사가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205편은 이미 우리 구조 대상입니다. 공격 시 우리 측도 대응합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F-15K 2대가 우리 아래쪽에서 상승했습니다. 표준 요격 대형이었어요. 한 대는 좌측, 한 대는 우측, 양쪽에서 포위하는 겁니다. 211호와 307호는 선택해야 했어요. 민항기를 공격하면 남측 전투기와 교전하게 됩니다. 국경선 근처에서 남측 F-15K와 싸우는 건 자살 행위였어요. 성능 차이가 컸으니까요.
307호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211호 돌아간다. 하지만 211호는 고집했어요. 명령이다. 끝까지 수행한다. 그가 민항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시도였어요. F-15K 한 대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211호 앞으로 들어갔어요. 차단한 겁니다. 경고 사격이 날아왔습니다. 예광탄이 211호 기수 앞을 가로막았어요. 211호는 급히 회피했습니다. F-15K가 완전히 막아선 겁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어요. 국경선까지 8km. 민항기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손상된 기체로요. F-15K 2대가 우리 양옆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호위 대형이었어요. 이제 민항기는 남측 전투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211호와 307호는 국경선 5km 전방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레이더에서 그들의 항적이 북쪽으로 선회하는 게 보였습니다. 211호에서 마지막 무전이 왔습니다. 백구오리 서라. 너는 이제 조국의 반역자다. 너로 인해 내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다. 너 또한 남쪽에서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기억해라.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 청진에 계신 부모님,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을 겁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고도 6100, 2024년 3월 17일 새벽 5시 23분. 저는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어요. 205편도 함께요. 동쪽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205편 87명에게도요. 남측 관제탑에서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205편 김포공항 21번 활주로로 안내. 109호는 군용 활주로로 고도 3000까지 하강하십시오. 저는 그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민항기가 먼저 고도를 낮췄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갔어요. 하지만 유압 문제로 하강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기체가 계속 흔들렸어요. 기체 상태 괜찮냐며 F-15K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유압 저하, 왼쪽 엔진 출력 60%, 꼬리 날개 손상, 착륙은 가능. F-15K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에스코트하겠습니다. 그들은 저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적이 아니라 동료처럼요. 서울 상공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로에 차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민항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어요. 플랩이 내려갔습니다. 바퀴가 나왔어요.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저는 계속 민항기를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보호하려고요. 민항기가 활주로에 접근했습니다. 고도 200, 100, 50, 바퀴가 지면에 닿았어요. 타이어가 활주로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역추진이 작동했습니다. 민항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무사히 착륙했어요. 87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저도 착륙해야 했습니다.
관제탑이 저를 군용 활주로로 안내했어요. F-15K 2대가 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고도를 낮췄어요.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플랩을 내렸어요. 유압이 불안정해서 한쪽만 내려갔습니다. 기체가 기울었어요. 바퀴를 내렸습니다. 다행히 정상 작동했어요.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활주로가 바로 아래 있었습니다. 조종간을 당겼어요. 기술을 들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았어요. 충격이 왔습니다. 기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역추진, 브레이크, 기체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어요. 계기판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조종석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었어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공기였어요. 저는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바닥에 내려서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주변을 에워쌌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무장 해제하십시오. 저는 허리춤 권총을 꺼냈어요. 천천히 바닥에 놓았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들은 저를 체포하지 않았어요. 보호했습니다.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차 안에 앉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9호기가 서 있었어요. 손상된 날개, 연기나는 엔진, 제가 타고 온 마지막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군 수도병원 격리병동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이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외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 상태였죠. 하루 동안 잠만 잤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나왔어요. 청진 집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집 앞에 섰어요. 그들이 부모님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안 돼. 제발. 하지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차에 실렸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실제로 울었던 겁니다. 이틀째 되던 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 직원들이 왔어요. 하지만 신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제 신원, 출신 성분, 북한 공군 경력, 109호기 배치 과정, 3월 17일 그날의 새벽 상황, 그리고 민항기 205편의 호송 경위와 귀순 의사, 모든 걸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때로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 조종사가 민항기를 지키기 위해 아군과 싸웠다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한 조사관이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명령을 따르는 게 쉬웠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에 아이가 있었어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저 안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205편 기장을 만났습니다. 박철수 기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를 태웠다는 이유로 보위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켜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명령을 거부한 사람일 뿐이에요. 승무원들도 찾아왔습니다. 김영애 승무원장이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 전투기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저희 모두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막아줬어요. 끝까지요. 저는 그제야 객실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승객 중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제가 창밖에서 봤던 아이였습니다. 7살 여자아이였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인사해.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야. 아이가 90도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창밖에서 봤어요. 아이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제대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북한 최연소 여성 조종사의 경이로운 귀순 현장, 민항기 호송하며 87명 승객을 구했다. 처음엔 영웅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나왔어요. 수용소 철조망 뒤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 선택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 소식이었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귀하의 부모님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생존 여부는요? 확인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87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님을 희생시킨 거였어요. 그게 정의였을까요? 석 달 후 저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리설아가 아니라 이설아였어요. 성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09호 조종사였던 기억은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김포공항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큰 여객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손이 저절로 조종간을 잡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는 조종간을 잡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공군 조종사 자격도 없고 민간 조종사가 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늘은 제게서 멀어졌어요. 한탈북 자선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새벽이 떠올랐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5편 승객 중 일부가 연락을 해왔어요. 식사 한번 하시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기장, 승무원,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이. 아이는 저를 보자 뛰어왔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살린 87명.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제 선택의 의미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고객들은 저를 그냥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제가 전투기 조종사였다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어요. 북한이 최근 조종사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저는 그 뉴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섰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린 87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중 한 명인 7살 아이는 이제 8살이 됐어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의 의미였습니다. 한 여자 조종사가 명령보다 사람을 택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죠. 조국, 가족, 직업, 정체성, 그리고 하늘까지요. 하지만 87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중에는 7살 아이도 있었고 과학자도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선 그녀를 반역자라 부를 겁니다. 남한에선 87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라며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죠.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 순간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요. 명령과 인간성 사이에서 그녀는 인간성을 택했습니다. 체제와 생명 사이에서 생명을 택했어요.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양심을 택했죠. 그 선택이 그녀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어요.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겁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배신자라 부르겠죠. 그녀가 사랑했던 하늘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전투기 소리가 들릴 때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운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녀가 그날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체제가 강요한 살인을 거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 밤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민항기 창밖의 아이, 손가락이 닿았던 방아쇠, 국경선을 넘는 순간의 태양,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선택은 옳았을까? 87명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바꾼 게 정말 옳았는지를요. 답은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를 움직인 건 인간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체제를 벗어난 순간 처음 느낀 자유였을까요? 평양 스케치는 앞으로도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